사람은 때로 진실보다 거짓을 더 오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건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눈물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화려한 날들에서는 한 남자가 평생 미워했던 어머니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오랫동안 숨겨진 조작된 비밀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성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구두 매장에서 수빈은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시작한 단기 아르바이트였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진열장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반복되던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매장이 조용했다. 손님도 없고 음악 소리도 유난히 잔잔하게 들리던 오후, 수빈은 오랜 시간 이 매장에서 일해온 매니저 윤지영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수빈 씨, 박성재 본부장님하고 아는 사이야? 네. 성재 오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오빠 친구라서요. 그랬구나. 그럼 그 댁 사정을 좀 알겠네. 아, 아니에요. 전 그냥 오빠가 취업만 시켜주신 거라서요. 제가 뭐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구나. 참, 그럼 지금 사모님이 본부장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지? 설마 그랬어요? 성재 오빠가. 아니, 본부장님이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자주 밥도 같이 먹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윤지연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 그 집안에 참 큰일이 있었지. 수빈은 흘려듣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이어진 말에 눈이 커졌다. 성재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었어. 다들 바람 피워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아니었다니요? 윤지연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야. 지금은 번역 사무소를 하며 살고 있어. 그런데 항상 그러더라고. 아들을 잊을 수 없다고. 성재가 4살 때 헤어진 거야. 수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살이요? 그럼 성재 오빠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하시겠네요. 그러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지. 수빈은 혼자 방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축축해질 때까지. 그리고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응, 뭔데? 오빠 혹시 어머니 이름이 지혜 맞아요? 순간,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숨소리만 들릴 뿐 성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매장 매니저님이요. 그분이 오빠 친어머니랑 친구였대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또 다시 긴 침묵.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수빈은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성재는 수빈이 전해준 주소를 손에 쥐고 오래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2층 창문에는 발행 간판이 붙어 있었다. 지혜 번역 사무소. 그는 계단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억도 없는 얼굴. 평생 배신자라고 배워온 여자. 그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2층 복도 끝 지혜 번역 사무소라고 쓰인 문패 앞에서 성재는 5번이나 숨을 고르고서야 초인종을 눌렀다. 땡그랑. 네, 누구세요?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짧은 머리, 그리고 자신과 닮은 눈매. 여자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성재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전 박성재입니다. 지혜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성재니?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30년 가까운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성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차갑게 말했다. 왜 이제야 저한테 연락하신 겁니까?
왜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신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성재야, 오해야.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쫓겨난 거야. 찾으려고 했어. 수없이 찾으려고 했어.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바람 피워서 쫓겨난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쾅 하고 올려놓았다. 이걸 봐. 그동안 내가 모은 증거야. 성재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맨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지혜가 어떤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장면. 이게 바로 내 아버지한테 보여줬던 사진이야. 이걸로 나를 불륜녀로 몰았지. 성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버지가 늘 말했던 증거였다. 하지만 이건 합성이야. 지혜는 다음 장을 넘겼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합성 사진으로 판정됨. 성재의 손이 떨렸다. 그날 나는 호텔에 있지도 않았어. 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 여기, 당시 병원 기록도 있어. 다음 장에는 30년 전의 응급실 기록지가 있었다. 환자 보호자란에 지혜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럼 이 사진은 누가? 고성이야. 그 여자가 호텔 직원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어. 여기, 그 직원이 나중에 쓴 진술 번복서도 있어. 성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접근 금지 명령서도 위조야. 내가 내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신빙성을 없애버린 거야. 말도 안 돼. 성재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혜는 성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재야,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널 찾으려고 변호사도 고용하고 탐정도 썼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고성이가 모든 걸 막아버렸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펼치자 내 살짜리 성재의 사진이 나왔다.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아빠 어깨에 올라탄 사진,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 사진.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마지막으로 너를 안아본 날이 내 4번째 생일이었어. 지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내가 자고 있는 침실에 몰래 들어갔었어.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경비가 날 끌어냈어. 고성이가 미리 준비해놨던 거야. 성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를 찾았으니까. 드디어 내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지혜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성재의 손에 살짝 닿았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다가 멈췄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성재야, 나는 내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은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것만은.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서류 뭉치를 보며,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성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여기 있을게. 언제든 다시 와. 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멈춰서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내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 피해자였다고?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재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가 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살 때 자신의 모습.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 사진. 성재는 사진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성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만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최근 고성이는 영라의 전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영라의 스토커 사건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며 박진석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 계모가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외쳐봤자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의심할 것이 뻔했다. 대신 성재는 우진을 만나러 갔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형 괜찮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재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진아, 너 지은호가 내 여동생이라는 거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 일주일 전이었어. 엄마가 병실로 찾아왔어. 그때 처음 들었지. 내가 살려면 그 애 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때 지은호 이름을 직접 말했어? 아니, 처음엔 기증자라고만 했어. 근데 수술 전날 밤 엄마가 술을 좀 마신 상태로 다시 왔어. 그리고 중얼거렸지. 미안하다, 은호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라고.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고성이는 지은호가 자기 친딸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응.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은호 엄마인 정순이 이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고성이가 30년 전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대. 영라와 은호를. 뭐. 성재는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영라는 정순이 이모의 친딸이고 은호는 고성이의 친딸이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형도 알잖아. 영라 아버지가 박진석 회장님이 아니라는 거. 성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친딸인 은호는 버리고 남의 딸인 영라를 데려와서 박진석의 딸로 키운 거지. 그러면서 내 친모를 쫓아내고 모든 걸 차지한 거야. 성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뭔가 떠오른 듯 우진을 쳐다봤다. 우진아, 영라 스토커 사건 말이야. 응. 너 그때 영라 전시회장에서 납치범 잡았잖아. 근데 그 남자, 진짜 스토커 맞았어?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 사실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남자가 영라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긴 했는데 스토커치곤 뭔가 어설펐어.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뭐가 어설펐는데? 일단 너무 쉽게 잡혔어. 진짜 납치범이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했을 텐데 그냥 전시회장 밖에서 영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리고 잡힐 때도 거의 저항 안 하고 순순히 끌려갔어. 성재는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고성이가 합의금 주고 풀어줬대. 영라가 충격받을까 봐 조용히 처리한다고. 합의금을 줘서 풀어줬다고?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점점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진아, 내 생각엔 그 스토커 사건도 고성이가 꾸민 것 같아. 뭐? 왜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영라는 고성이의 친딸이 아니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영라를 자기 딸로 알고 계시고 고성이 입장에선 영라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했던 거야. 우진은 입을 벌린 채 형을 쳐다봤다. 전시회 성공시키고 위기에 빠진 딸을 보호하는 완벽한 어머니, 이미지를 만든 거지. 그래야 아버지가 고성이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니까. 미쳤네, 진짜 미쳤어. 성재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 남자 연락처 알아낼 수 있어? 경찰서 기록에 있을 거야. 근데 형,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든 말든 그 남자를 만나야 해. 고성이가 돈을 줬다면 증거가 있을 거야. 성재는 사설 탐정을 통해 그 남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름은 김태수, 40대 중반의 백수였다. 문을 두드리자 술 냄새를 풍기며 남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박성재입니다. 박영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죠. 김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 이미 합의했고. 합의금 얼마 받았어요?
그건. 성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거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받은 돈의 2배예요. 대신 고성이한테 받은 거래,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있으면 전부 주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 때 거짓 진술한 거 다시 번복할 수 있게 진술서 써주세요. 김태수는 돈과 성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빚 때문이었어요. 고성이란 여자가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연기하면 1,500 받고 빚 정리할 수 있다고. 연기요? 네. 스토커 연기요. 영라 씨 사진 몇 장 들고 전시회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운전기사한테 일부러 잡히라고 했어요. 거칠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고요. 성재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성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말을 하라고 시켰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합의금 받을 때 찍은 고성이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보여줬다. 이거면 됩니다. 성재는 돈 봉투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만 더요. 앞으로 고성이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 들고 당분간 지방에 가 계세요. 서울 떠나 있는 게 안전할 겁니다. 성재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확인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영라의 스토커 사건마저 고성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아버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자기 딸도 아닌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이건 고성이의 사기 행각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진짜 결정타는 30년 전의 진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였다.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영라와 은호의 DNA 검사 어떻게 하면 아버지 몰래 할 수 있을까요?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기획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다음 달 신제품 런칭 무조건 성공시킵니다. 지금부터 우리 팀은 전쟁 모드로 돌입합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본부장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성재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박진석이 본부를 시찰 나왔다. 성재는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요즘 내 눈빛이 다르구나. 네. 각오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기대하마. 그나저나 너 요즘 성희한테 잘하고 있냐? 영라 전시회 때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성희가 혼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성재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곧 당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에 속아 살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은 시각, 박진석 저택. 고성이는 2층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엔 누군가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우진이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박성재가 김태수를 찾아갔습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군. 성재야, 내가 뭘 알았든 넌 이미 늦었어.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은호, 움직임 24시간 감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보고해. 그리고 김태수 처리해. 처리라는 게? 영구의 입 다물게 만들라는 거야. 알아서 해. 전화를 끄는 고성이는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우아한 외모,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가의 아내였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이 자리,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아. 밤은 유난히 길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에 흩어지듯 사람들의 얼굴 속에도 균열이 번져 있었다. 누구는 그 균열을 모른 척했고, 누구는 그 틈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며 마침내 누군가의 손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성재는 새벽까지 서류를 읽었다.
날이 밝아도 눈꺼풀은 무거웠고 가슴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혜가 건넨 오래된 봉투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의 책상 한가운데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분노와 슬픔 사이 옳은 일과 위험한 일의 경계를 누가 가르는가? 지금 이 선택이 결국 누구의 심장을 겨누게 될까?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은 정각마다 울리는 괴종시계처럼 정해진 호흡으로 움직였다. 정원사는 낙엽을 쓸었고 주방은 조용히 커피를 올렸다. 그 모든 일상 위로 보이지 않는 보고서들이 날아들었다. 한우진의 동선, 지은호의 만남 목록, 성재의 야근 기록. 고성이는 그 리스트를 한 줄씩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정보는 곧 안전망이고 때로는 올감이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김태수의 골목에는 이른 저녁부터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그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들고 돌아오는 동안 블록담 너머에서 라이터가 3번 켜졌다 꺼졌다. 신호였다. 누군가 그의 문을 먼저 열어젖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방바닥에 놓인 중고 휴대전화 더미를 뒤졌다. 그들의 동작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의 리듬이었다. 문이 쾅 닫힌 직후 복도 끝에서 가볍게 바람이 스쳤다. 성재였다. 그는 두어 걸음 뒤에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문틈으로 그림자를 지켜봤다. 덫은 단순했다. 김태수에게 오늘 밤 다시 증언을 정리하자고 약속하고 안전 가옥이 아닌 그의 집으로 부른 것. 예상대로였다. 누군가는 그 약속을 엿듣고 먼저 와 있을 것이었고 그들이 남기는 미세한 실수, 장갑에 묻은 윤활유 자국, 바닥에 떨어진 초소형 핀마이크 또는 출입문 도어락 해킹, 로그, 그 모든 잔재가 내일의 증거가 될 터였다. 거실 불이 켜지며 낮은 신음이 흘렀다. 김태수의 목이 거칠게 잡아당겨졌고 비닐 소리가 스쳤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겹쳤다. 우진이었다. 병실을 비운 지 40분. 그는 밤을 가로지르며 도착했다. 문이 벌컥 열리자 안쪽의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멈춰.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빠르게 압력을 높였다. 손 들어. 짧은 정적.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 누군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뽑아들었다. 우진은 한 발 먼저 몸을 숙였고 성재는 그 틈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테이블 위로 날아간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번쩍였다. 순간적인 섬광. 그 사이 복도 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지혜가 부른 변호사의 보안팀이었다. 상황은 30초 만에 뒤집혔다. 허공에 흔들리던 위협이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다음 순간 끈으로 묶였다. 김태수는 구겨진 상태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숨을 고르는 사이 성재가 물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 누가 보냈습니까? 그는 떨리는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다 입술을 달싹였다. 그 여자. 항상 같은 번호로. 말끝은 늘 같았어요. 깨끗이 정리해.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한 번 더 떨어뜨렸다. 그날 새벽 보안팀은 도어락 기록과 방 안의 장갑, 핀마이크, 케이블 타이를 증거봉투에 담았다. 우진은 피곤한 눈으로 성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합은 궤도를 찾고 있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남겨진 것은 데이터와 지문, 그리고 움직인 자들의 흔적뿐이었다. 성재는 생각했다. 진실은 때로 큰 폭발보다 작은 잔설처럼 천천히 무너진다. 무너진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고 그 발자국은 어딘가로 이어진다. 아침, 박진석은 신문을 펼쳤다. 지면 한쪽 구석에 작게 난 기사 전시회 소동 관련 합의금 수수 의혹 계좌 추적 착수. 그 문장들은 아직 작은 파문에 불과했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하찮은 기사로 하루를 망치고 싶진 않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것을 기억했다. 같은 시각 성희의 휴대폰에는 새로운 보고가 도착했다. 도어락 로그 확보 당함. 현장 수거 실패. 짧은 줄거리, 짧은 실패. 그녀는 화면을 끄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그었다. 실패는 조정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점심 무렵 DNA 결과가 봉인 해제되었다. 은호와 우진, 지혜와 성재는 좁은 상담실에 모였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서 아주 천천히 펼쳐졌다. 숫자들은 잔혹할 정도로 명확했다. 99.98%, 99.97% 의심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은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가 지금까지 나라고 불러온 많은 것들이 재정이 되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어머니, 선택, 운명. 그 모든 단어들이 지도 위에 표식을 바꾸듯 재배치됐다. 우지는 고개를 숙였고 지혜는 손수건을 말아주었다. 성재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서류가 세상에 나오려면 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해질녘 저택 2층에 서재불이 켜졌다. 성인은 일거수일투족을 재정렬했다. 오래된 계좌를 닫고 몇 개의 파일을 회수했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칼날처럼 얇고 매끄러웠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그녀는 책장 한 칸을 완전히 비웠다. 비밀 금고였다. 서랍 밑 틈새에 끼워 넣었던 USB 하나가 손끝의 압력에 따라 미세하게 돌았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아카이브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 안에는 스크린샷과 녹취, 송금 내역, 의사와 간호사의 연락처, 심지어 호텔 직원의 옛 진술서 4본까지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흔적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흔적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이긴다. 그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밤, 비는 소리 없이 내렸고 도시는 천천히 젖었다. 우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창틀에 등을 기댔다. 성재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언론 한 곳에 익명 제보를 넣을 거다. 계좌 흐름부터. 정면 승부는 아직 일러. 우지는 알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형. 혹시 무너지면 그 다음은 지웠다. 무너지면 누구부터 붙잡아야 할까? 은호일까, 성재일까, 아니면 자신일까? 그는 화면을 껐다. 바람이 불었다. 병실 창문이 잠깐 흔들렸다가 멈췄다. 다음 날 오전, 첫 파문이 올라왔다. 경제지의 한 구석, 그러나 눈에 띄는 자리 예술 전시 소동, 합의금 송금 내역 포착 수취인 신원 비공개. 보도는 조심스러웠으나 물길은 틀었다. 기자들 몇이 더 파고들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성재에게 연락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는 말 대신 질문을 돌려보냈다. 당신은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줄을 당기되 끊지 않았다. 긴장은 팽팽해야 하고 결론은 스스로 오게 해야 했다. 정오가 넘어갈 즈음 박진석은 성희를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기자가 보낸 문의 메일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 말은 짧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성희는 미소로 시작했다. 악의적인 루머죠. 전시회에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갔으니 오해가 생길 만도 하고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처리라는 말을 나는 요즘 들어 자주 듣는군. 박진석의 말투가 낮아졌다. 오해는 처리로 사라지지 않아. 해명이 있어야 하지. 그 잠깐의 균열을 성희는 알아챘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눈을 맞췄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타이밍은 제가 잡겠습니다. 확신의 찬 목소리와 정확한 호흡.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신뢰했고 그 신뢰의 내력은 오랜 세월과 반복된 성과였다. 하지만 문득 스치는 생각, 요즘 성재가 달라. 그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방 안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해가 지려는 무렵 지혜는 번역 사무소의 커튼을 반쯤 열었다. 길 건너편에 낯선 차가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카메라 렌즈가 아주 잠깐 반짝였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차분히 조명을 끄고 금고를 잠근 뒤 가방을 들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상.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성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를 미행한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끝까지 가자. 그날 밤, 성재는 인터폰 화면으로 자신의 현관 앞을 확인했다. 택배. 발신자 표기는 없었다. 상자는 가벼웠고 테이프는 2번만 칭칭 감겨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십자칼로 모서리를 땄다. 안에는 흰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사진 2장과 USB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호텔 로비, 그러나 지혜가 보여준 합성 사진과는 다른 각도, 다른 인물 배치. 뒷면에는 한 줄 메모가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하나의 그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즉시 전원을 뺀 노트북에 USB를 끼웠다. 자동으로 뜬 탐색기에 파일 하나. 로비 오리지널. 모우.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시간표가 깜박이며 돌아갔다. 사람들은 제갈 길을 갔고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프레임 밖에서 누군가의 팔이 누군가를 끌어냈다. 얼굴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나 신체의 습관은 은밀히 정체를 폭로했다. 서 있는 자세, 손목의 각도, 발끝이 바닥을 누르는 방식. 성재는 숨을 멈췄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작은 명찰이 스치듯 지나갔다. 보안팀 L K. 새벽, 성희는 서재에서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수신이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그림자였던 사람. 제목은 짧았다. L K. 내용은 더 짧았다. 이동. 단 2글자였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오래된 서랍 안쪽 접어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 편지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과거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이용했고 사랑을 위해 모두를 속였다. 그녀는 그 문장을 매번 새로운 결심으로 덮어왔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사건은 방향을 바꿨다. 다음 날 아침, 내부 고발자 한 명이 검찰에 출두했다. 신부는 보호되었고 진술서는 봉인되었다. 그러나 봉인은 늘 미세한 틈을 남긴다. L K 라는 이니셜이 그 틈으로 새어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합된 추측들이 떠돌았고 그 추측은 때로 위험했지만 때로는 신기하게 정확했다. 성재는 잔을 비웠다. 이 싸움은 더 오래 갈 것이었다. 사람의 기억이 개입된 곳, 돈이 흐른 자리, 헤어진 애정이 구겨진 서랍 사이, 그곳에서 진실은 늘 더디게 움직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길은 한순간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그는 그 모습에서 어떤 운명을 보았다. 합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흩어져야 한다는 것, 흩어진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녁, 은호는 카페의 문을 닫았다. 영업 종료 표시를 걸며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초안이 있었다. 엄마, 그 2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지웠다. 그리고 짧게 새로 썼다. 순이 엄마, 오늘도 따뜻한 차 마셨어요. 보내기. 파란 표시가 사라지고 확인됨이 떴다. 그녀는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바뀌는 속도를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밤은 그것을 기억했다. 한밤, 저택의 복도 끝에 발소리가 멈췄다. 박진석이 창밖을 내다봤다. 정원은 젖었고 가로등은 빛을 반으로 깎아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초인종 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경비가 인터폰을 받았고 박진석에게 연락이 올라왔다. 방문자는 기자도 경찰도 직원도 아니었다. 지혜였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길게 이어졌다. 발소리가 2번 겹쳐졌다가 하나로 묻혔다. 서재의 문 앞에서 둘은 잠시 멈췄다.
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모든 말들이 방 안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고장난 시계처럼 멈춘 과거와 억지로 맞춘 현재가 같은 책장에 기대어 있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추방했고 나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날의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내 눈으로 본 사진을 믿었지. 당신의 눈앞에 사진을 들이민 사람이 누군지 지금은 보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한 사람의 숨이 길어지고 다른 한 사람의 숨이 가벼워졌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된 의심이 희미한 확신으로 형태를 바꿔갔다. 같은 시각 성인은 2층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단에 서 있는 실루엣, 손스침의 속도, 폐부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파장 그녀는 모든 것을 눈으로 측정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한 줄을 보냈다. 플랜 B. 지금. 창밖에 비가 조금 굵어졌다. 방 안의 등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려 했고 누군가는 진실의 순서를 바꾸려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